네, 시청자 여러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장기표 신문명 연구원 대표님을 모시고 백색 쥐띠해라는 경자년 새해 첫날 202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 대표님, 네. 일부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올해는 뭐니 해도 최대 관심사는 4월 15일, 21대 총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장 대표님은 뭐 워낙 정치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셔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을 텐데 전망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상식적 차원에서는 그 야당의 승리가 좀 어려우리라 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저는 것 같아요. 야당이 승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승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또 만들기 위해서 저도 힘을 굉장히 보태고 있고 또 더 앞으로 보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군소야당 4+1 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해가지고 지난 연말 국회에서도 선거법, 예산안, 뭐 공수처법 이런 것들을 강행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도 일당이 뭐 한국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지금 뭐 예단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과 군소야당이 지난해 말처럼 4+1 또 뭐 군소야당 뭐 4+1이더니 5+1이더니 만들어가지고 연정 내지는 어떻게 이렇게 끌어간다 한다면은 사실상 야당의 역할은 거의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국당이 지난번 선거법 예산안 처리 때 아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선진화법 가지고 뭐 이렇게 얽어매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이런 상황이 2022년 대선까지도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전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는 안 보는데요. 그러세요? 예. 우선 그 앞에 부분 이른바 4+1 협의체 뭐 무슨 말인지 저는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 괴물이라니까요. 아이고 야당이요 끊임없이 여당을 비판해야지 여당하고 그냥 여당이 2중대, 3중대, 4중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요 선거 때는요 그런 공조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그 당에도 후보들이 있거든요. 또 백보를 양보해서 연합공천이 제대로 되느냐? 그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또 연합공천 또 하면 또 그것도 이탈자가 반드시 탈당해가지고 또 출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제대로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아니 선거 이후에는 더 다시 또 되죠. 4+1 그런 협의체가 또 만들어지지 않겠냐? 4+1이요. 더불어민주당 말하자면 여당은 뭐 자기 의석을 다 차지하지만 나머지 뭐 바른미래당 또 뭐 정의당 또 뭐 민주평화당 이런 당은요 이대로 가면 거의 다 소멸 상태로 갑니다. 그렇겠죠. 소멸 상태. 더더욱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따내려고 무슨 공수처도 동의하고 뭐 조국 사태도 그냥 어물쩡 넘기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또 지지율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정작 따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기네들한테 아무런 덕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덕이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로 망조로 가는 거예요. 네, 망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1이요 힘을 못 씁니다. 4+1 얘기가 나왔는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런 정당도 필요하겠다. 뭐 자기의 어떤 정체성 이념이 분명하고 그런 그 근로자 계층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정당의 역할이라는 건 우리나라 그 다당제라든가 또 다양한 민의를 수렴하셔서 바람직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번 조국 사태 때 보니까 조국 대선호수도 하지 않고 누가 봐더라도 정의에 받지 않는 정의당의 행태를 부렸고 또 뭐 선거법이든 뭐 이런데 아주 야합에 선봉했었어요. 정의당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나요? 저는 심상정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생기기 전에도 정의당 같은 정당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 정당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전에는 말하자면 이 통합진보당 아닙니까? 이 새끼. 통합진보당. 이 통합진보당은
진짜 주사파 정당이거든요. 이건 남 그럼요. 비난하기 위한 네.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종북 주사파죠. 진짜 종북 주사파입니다. 이거는 종북. 아, 그래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심상정이나 노회찬이가 그걸 종북주의라고 하면서 떨어져 나왔는데 예. 이 사람들도 내나 이 사람들이 이제 이름 뭐 운동권으로 나누면 NL과 PD가 있는데 예, 그렇죠. NL은 종북 주사파지만 이 PD는 그게 아니에요. 말해서 레닌주의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네. 노회찬이든 심상정이든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요. 다 이제 통합진보당하고 거의 같이 가쁜 겁니다, 이게. 그래서도 옳지 않죠. 이제 그 정의당이 말하면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따르는 정당이라 하면서도 실제로 주사파한테 휘둘려 가지고 다 따라간 것도 잘못이지만 예. 그다음에 방금 우리 고 박사님도 뭐라고 하냐면 그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게 상식이거든요. 정의당이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대변하는 정당이냐? 민주노총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어요. 맞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네요. 민주노총이야말로요 우리 사회에 그냥 노동기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최대 기득권층입니다. 기업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완전히 뭐 정권을 쥐락펴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더욱이 또 그렇고 그래서 이 민노총을 대변하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반노동자예요. 왜? 민노총이야말로 우리나라 지금 전체 임금 노동자가 한 1,8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민노총은 지금 뭐 전에는 한 76만 명 이랬는데 이분이 지금 올라가가지고 아마 110만 명까지 됐대요. 36%가 올랐어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근데 110만 명이 한들 18분의 1 아닙니까? 예. 17분의 1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예, 맞아요.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없다고. 예. 한국당에는 뭐 자유가 없다든가. 그런데 정의당이 그러니까 그런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분이 조국이 사태를 맞이해가지고 진짜 정말 정의가 없어져 버려요. 정의가 없는 게 아니라 양심이 없는 거지. 뭐 그래서 아주 이 정의당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이지. 이거야말로 진짜 거짓말 정당이지. 당리당략에 너무 매몰이 돼 버렸어요. 사실 저는 언제라도 보통 이제 당리당략 이기심 건데 이기심은 다른 사람도 어렵게 하고 사회도 어렵게 하지만 최종적인 피해자는 자기입니다. 네. 당리당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당에 이로운 것 같지만 정의당이 이번에 망조들었습니다. 앞으로요 네. 조국 사태 때문에 조국 사태를 옹호한 나머지 정의당이 앞으로 망합니다. 그럼 한국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어쨌든 지난 연말에 여야 그런 극한 투쟁 속에서 한국당이 과연 제1야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인가. 무력하게 다 그냥 모양새만 싸우는 채 하다가 내준 것 아니냐는 그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과연 여당의 권력의 독주를 제대로 못했죠.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면 저는 이와 관련해서 뭐 한국당 지지자들 또 문재인 정권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당이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견해는 싸우지 못한 점도 제가 많이 봐요.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저는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저는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죠. 저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여당 할 때는 다수결 하자하고 또 야당 되면 다수결 무시하는 거 저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법도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국회에서 그러니까 반대도 하고 논쟁도 하고 비판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몸싸움으로 저지하면 안 됩니다. 네. 다수결을 해야 됩니다. 다수결. 그래야 선거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계속 몸싸움과 하려고 하는 것도 뭐 깡패 같은 사람들죠. 아니 절실하게 예. 이렇게 말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막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막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수결에 따라야 다수결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그게 아니고 그럼 뭐 유단자들로 때려가지고 이건 옳지 않고요.
근데 문제는 한국당의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즉 투쟁을 근데 투쟁도 제대로 못 해요. 예. 빵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도 이 파스트 트랙 넘어간 것도 초기의 잘못이지만 대중 집회를 하면요. 이런 거 보고 국민 저항권이라 그러거든요. 예.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려고 그러면 진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을 동원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날짜를 한나라당, 한국당 이제 집회 많이 했잖아요. 예. 하는데 한 월요일나 화요일쯤 돼서요. 이번 토요일날 집회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서 하느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합니다. 제1야당이요. 국민 저항권 차원에서 국민대회를 하는데 그따위 식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한 보름 정도 잡아놓고요. 예.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하는 걸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이런 것을 아무리 우리가 비판해도 시정을 요구해도 안 들어주니 예. 국민의 힘으로 이것을 바꾸어 냅시다. 이래가지고요. 딱 날짜를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본부를 어디다 차리냐 세종대왕상 아십니까 광화문 예. 거기다 딱 차리고 맞아요. 서울역까지 대형 마이크 스피커 쫙 달아놓고 제대로 딱 한 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맨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번 토요일을 집회한다고 어디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관 그 들어가 한 200명 안 넣는 데가 있어요. 그런가 그래서 이 투쟁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한국당의 진짜 한계는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국당에 대한 탄핵이기도 합니다. 즉 새누리당이지만 안 그렇습니까? 예. 그 탄핵당한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권이면 진짜 반성하고 참여하고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하고 안 뭐 했냐? 했다니까요. 맨날부터 아직도 친박이냐 비박이냐. 예. 요즘 조금 그 말이 줄어진 듯 하긴 하지만 심재철 씨 원내대표선 할 때도 무슨 뭐 비박이니 뭐 또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 친박이니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즉 한 번도 제대로 혁신하지 못했습니다. 즉 국민의 지지가 없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있으면 투쟁이 아니라 즉 몸싸움이 아니라 말로만 해도 힘이 실리는데 국민의 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여당이 독주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황교안 체제가 들어선 지 꽤 됐어요. 네. 이제는 뭐 정치 초년생이니까 시행착오였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시기는 지난 것 같고 총선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당도 쇄신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핵심은 참신한 인재들을 대거 영입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이 그래야 무슨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도 거기에 표를 찍어줄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일당이 되든 무슨 당이 되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황교안 대표는 150석 못 얻으면 물러가겠다 뭐 지난번에 그런 것 같아요. 큰 소리는 쳤는데 어떻게 보세요? 과반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까? 저는 뭐 황교안 씨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이 좀 우선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는데 책임도 있고 또 정치인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 가깝지도 않은 모양이지만 어쨌든 친박 진영의 사람이고 이런 한계가 있죠. 또 거기다가 또 뭐 당내 기반이 없다는 말도 있고. 예. 근데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런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단식 아니습니까? 예. 이 8일 만에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근데 이 정치인들 단식이라는 게 대체로 좀 기만적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저는 그분 면회를 한번 했어요. 내가 간 때가 한 7일째 때인데 보면 뭐 완전히 기력을 잃고 뭐 딱 난 딱 두 마디 들어서 감사합니다 두 마디밖에 못 들었는데 그 정도로 기력이 쇠잔했다고 하는 것은 단식을 제대로 한 제대로 한 거죠. 제대로 한 겁니다. 또 실제로 제대로 했어요. 그 의식이 잃는다는 게 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전에는 뒤에서 무슨 주스도 마신다 뭐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있는데, 옛날에 정치인들 단식하면은. 근데 이 쇄신이라는 것이 이분에는 그동안에는 무슨 뭐 패스트트랙이니 뭐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는데 아마 총선을 앞둔 이 공천 과정에서 저는 아마 한국당이 쇄신을 좀 하리라고 보고 또 해야 됩니다. 또 하도록끔 언론에서도 압력도 좀 넣고 저는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뭐 황교안 대표가
또 50% 물갈이를 약속을 했고 또 국민들의 기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총선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겠냐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수층이 너무 보수 쪽이 분열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뭐 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공화당도 있고 유승민 당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현주 당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뭐 그게 옛날 새누리당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정현 씨도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당 만든다는 거고 그 외에도 친 MB계 이명박계의 뭐 국민통합연대라든가 뭐 여러 갈래에 또 지금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계시는 정광훈 목사님도 뭔가 정치적인 그런 지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한국당이 뭐 제일 앞장은 서겠지만 통합도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고 또 총선에서 뭐 영남이나 호남은 제외하고 수도권이 어떻게 보면 총선 판가름할 텐데 여기는 몇백 표, 뭐 천여 표 차로 당락이 갈라질 텐데 이렇게 보수가 분열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걸 어렵죠. 해결할 방법은 있나? 그런 생각들이 저는 자꾸 들어요. 예, 그 좋은 말씀이고요. 근데 국민 여러분, 이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이른바 아니지. 문재인 정권을 싫어하는 많은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가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뭐 여론조사가 딱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여론조사를 무시하면 그 곤란합니다. 근데 여론조사상 지금 대체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민주당 지지율은 35% 전후입니다. 그렇죠? 또 제1야당 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은 25% 전후입니다. 그 박스권이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게 딱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못 이깁니다, 이게. 이래 되면. 그래서 이걸 합리적으로 사과하면 못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조국 사건 같은 것이 생기면 진짜 이게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바뀌기는 커녕 한국당 지지율이 더 떨어진 일이 있어요. 떨어지고, 무당청이 오히려 늘어나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이기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보통은 야권 통합을 주장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흩어져 있는 말하자면 한국당 또 요즘 새로운 보수당이랍니다. 새 보수당이죠. 새 보수당입니까? 또 그런 당, 또 우리 공화당인가? 뭐 등등. 통합이 되면 이기느냐? 저는 통합돼도 못 이긴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통합이 또 될 수는 있느냐? 저는 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통합이 무시하면 안 되지만 통합 이전에 한국당이 진짜 혁신해야 됩니다. 먼저 혁신하면서 다른 세력들도 혁신하면서 결합돼야 되고 한국당이 혁신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되느냐. 저는 외부의 세력이 제대로 만들어져서 한국당으로 하여금 혁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통합도 돼야 되는데 그래도 통합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국민이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컨대 통합이 돼야 되는데 통합만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하면서 통합돼야 되고 혁신하면서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세력도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존 기성 정치권 외에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이 태동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장 대표님도 그런 새로운 정치 세력 어떻게 한번 만들어 보자. 새바람을 정치권에 그냥 낡은 물 다 걷어내고 새물을 넣어보자. 이런 운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도록이면 제가 하는 TV가 아니고 다른 분들이 하는 텔레비에서는 너무 저선전하는 거를 되도록이면 자제하려고 아까도 말을 좀 하고 싶었지만 되도록이면 객관성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왕 그렇게 물으셨으니까 저는 사실요 정말 국민이 볼 때 야, 저 사람들 말이 맞다. 정말 저런 사람들은 믿을만 하겠다. 이런 사람들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내어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야. 그래서 그러나 저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저는 사실 국민소리당이라고 하는 가칭 국민소리당이라는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 1월 중순경에 창당도 할 겁니다. 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당이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말하자면 이 정책이 진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그냥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평소에 그래도 국민의 신망을 받은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사람들로 결집을 할 겁니다. 결집을 하면 그래 하는데, 그래서 저는 해가지고는 독자적으로 계속 나간다. 나가면요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어렵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저는 정치적인 뜻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제 정치적인 뜻을 구현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도 이번 이 국면에서 문재인 정권을 도와주는 일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새로운 정당을 저도 함께 참여해서 만들되 이 정당을 가지고 한국당하고 반드시 연합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당에서 뭐 연합을 안 받아줘 가지고 오히려 야권 분열에 기여하고 말 거라면 우리는 선거에 후보도 안 내고 심지어는 당도 해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정도로 저는 2가지입니다.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저 야권의 승리에 보탬을 줘야 되고, 만약에 야권의 승리에 보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권의 분열의 또 한 축이 돼서 야권의 민주당 정권, 민주당을 도우는 일이 된다면 그런 일은 저는 절대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치 세력이 태동이 되고, 그런 정치 세력이 뭐라고 하나요? 우리 정치계의 매기 역할 같은 것을 좀 해줬으면 하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센 것은, 힘은 역시 한나라당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 선거는요, 인기가 많으면 될 수도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는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지역구가 있어가지고 조직 기반이 없고 그 사람들이 평소에 다져난 것 때문에 이게 대통령 선거는 진짜 바람으로도 될 수도 있는데 지역구 선거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도 매기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거 전체를 좀 정신 들게 만들어주는. 그렇게 정신 바짝 들게 만들어요. 제가 뭐 당명을 아주 매기당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제가 어떤 정책을 내세워야 국민의 정말 예로와 같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생략하고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가장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뭐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안보 문제이고 김정은의 문제입니다. 북한 문제예요. 지금 지난해 말까지 김정은이가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비핵화 협상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안 되면은 새로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없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낸다고 했는데 하도 미국에서 겁을 주니까 좀 자제를 했는데 이제 1월 1일 오늘 뭐 신년사가 나오겠지만 김정은의 노선 변화가 어떻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제 노선 변화가 없죠. 없는데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년이죠. 벌써 이제 2년째가 돼갑니다. 저 평창 올림픽이. 그렇죠. 그때부터 마치 특히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선전을 해줬어요. 이제는 이 핵을 포기할 것처럼 핵을 포기할 것처럼 이래 해왔기 때문에 무슨 노선 변화, 즉 새로운 거는 이제 뭐 포기 안 한다 이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아마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 보유국을 아예 선언한 겁니다. 근데 이게요 2016년 즉 미국과의 대화가 된 거는 작년 18년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싱가포르 하노이. 그 18년부터인데 17년도에 이미요. 핵무장 완성 선언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2017년. 11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볼 때는 뭐 좀 이제는 뭐
핵무장은 좀 포기하고 뭐 경제 발전 노선으로 나가는데 네. 뭐 중국식이냐 뭐 베트남식이냐 그랬는데 이런 다 헛소리고요. 실제로는 이게 김정은의 내심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그대로입니다. 이게 핵을 포기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시는 처음부터 거죠. 없고 지금도 없고. 예. 근데 앞으로 그동안에 이제 있는 것처럼 약간의 제스처를 취해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즉 핵 강국을 선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다 한다면은 이제 미국과의 그동안 뭐 유장이든 어쨌든 핵 협상을 비핵화 협상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제 걷어차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예 노골적으로 나 우리 자력갱생하겠다. 그리고 핵을 갖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 이제 행세를 하겠다. 그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한반도가 상당히 긴장 국면으로 잡아들지 않을까요? 이럴 겁니다. 핵 강국을 선언을 하면서도 트럼프 정권과의 대화는요 하죠. 그건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선거에 아주 불리하면 진짜 폭폭을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으니까 때릴 거예요. 군사 옵션을 쓸 이렇게 겁니다. 나가면서도 또 뭐 대화할 의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대화를 할 거고 이게 또요 북한 김정은 위원장만 그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트럼프도 또 그래 하고 싶어요. 네. 트럼프도 그래서 뒷구멍으로 또 너희야 대화 제의하라. 서로 지금요 대화 제의하라. 이래가지고 결국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대한민국만 지금 여기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북한과 미국한테 맡겨놓으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제1의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돼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엇은 뭐 중재자니 촉진자니 그래서 하는데 저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협상의 중요 당사자가 한국이 돼야 되고 한국이 되는데 더해서 뭐 미국도 참여하든지 뭐 중국도 참여하든지 저는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예. 근데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즉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과 북한의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편으로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 협상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다. 문을 열어놔가지고 또 얻어맞는 거는 피하는 뭐 이런 걸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남북 관계가 문제인데요. 예. 저는 이 남북 관계가요 북한에서요 저는 이제 연말 연초에 남한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아주 엄청난 도발을 넘어서 타격을 저는 가하라고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사실요, 연평도 같은 데서요, 연평도 같은 곳을 초토화하거나 심지어는 점령도 일시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이 이유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 북한이 이렇게 하는데 미국 너가 개입 못한다. 중국 너도 개입 못한다. 그러니까 남한을 인질이 아니라 남한에다가 타격을 가하는 위력적인 타격을 가하는 걸 가지고 전 세계에 네. 북한의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삼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남한을 이랬는데요. 남한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네. 이게 문재인 정권의 최대 해악입니다. 꼼짝 못하는 것을 통해서 북한 내에요. 아주 권위를 김정은 정권의 그 권위를 아주 확립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이거를 통해서요.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만 있지 대한민국은 거는 있으나 마나다. 이런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한 방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때리는데 이 때리도록끔 뭐 때리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때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문재인 정권입니다. 문재인 정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이런 점에서 정말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정말 반국가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시청자나 국민들도 의문을 가질 거예요. 도대체 북한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삼척 정도도 알 일인데 다 포기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거 아닙니까? 미국 트럼프한테 가서도 내가 가서 물어보니까 다 포기할 것 같더라. 진정성이 있더라 했고 또 지금 포기를 안 한 것은 뻔한 거고 그게 핵을 완성을 했다고 이미
2017년 말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앞설 수 있지만 뭐 이런 핵을 가진 나라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핵을 머리에 이고 비대칭 머리에 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우리 안보 위기가 누라는 지경에 처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저자세 외교를 하고 무슨 삶은 소득아리다 뭐라고 해도 입 딱 다물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왜 저러나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공산주의자들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출생은 비밀이 좀 이상해가지고 거기 내려온 사람들 아닌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지금 대한민국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보수 쪽에서 그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러다는 대한민국이 없어지겠다 이거야. 왜 없어지냐? 북한에 갖다 공산화 되겠다 이거야. 이거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렇다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또 안 나오더라도 그런 걸 걱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분노해서 나옵니다. 분노. 도대체 이 말이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고 그러면 오만하기 짝이 없고 독선적에서 분노해서 나오는데 그건 그렇고 이 정권이 왜 그러냐 이러느냐 하면 진짜 이게 주사파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사파 정권. 이 주사파 정권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한반도에서 정통성 있는 정권은 북한 정권이다 이거야. 남한 정권은 말하면 이 미국의 앞제비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건립됐고 이는 처음부터 이 분단 국가를 지향한 거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미국의 식민지 또는 준식민지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이는 정통성이 없다. 북한은 그게 아니다. 자주적이다. 뭐 등등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 사상이 백보를 양보해서 한 30년이나 40년 전에는 뭐 그렇게 말아도 좀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 하더라도 인민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좀 탈출하는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터에 이걸 믿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북한 추종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걱정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우리 장 대표님은 경제 부분에서도 상당한 식견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저술도 냈는데 OECD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36개국 중에 명목 성장률이 올해 지난해 2019년 1.4% 해가지고 34위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18계단이 추락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일부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제가 나라만 거들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인 경제가 거들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말 좀 나아질까요? 안 나아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참 더 고달퍼지는 거예요? 고달프죠. 고달픕니다 이게. 그 우선 그 통계와 관련해서요. 거시 경제 이런 걸 보고 거시 경제 지표로 한다. 그렇죠. GNP 경제 성장률, 뭐 실업률, 뭐 물가 이런 걸 거시 경제 지표가 좀 나아진다. 백보를 하면서 하더라도 양극화가 심하면요. 거시 경제 지표가 나아져도 부유층은 좀 나을 수 있지만 빈곤층은 더 못 삽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요. 이른바 좌파 정권, 진보 정권. 뭐 좌파 진보라는 게 본래 이 빈곤층을 좀 위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요 빈곤층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긴 설명 생략합니다. 생략하고 노동부마다도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참 열악한 이 사람들 임금 인상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정말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거다.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최저임금 인상 정책. 근데 저임금 노동자도 조금은 포함되어 있어요. 병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좀 몇백 명씩 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좀 올라간 거 있어요. 전체적으로는요. 저임금 노동자들이 완전히 그냥 밥그릇이 떨어져 본 거예요. 실직 상태로 내몰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문재인 정권 때야말로 양극화가 심화됨으로써
백보를 양보해서 거시경제지표상, 즉 GNP라든지 국민소득이라든지 실업률이 줄어진다든지 이런 게 좋아져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요. 거시경제지표도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지금요. 얼마 전에 15개월째라 그랬는데. 네, 그렇게 됐죠. 지금 15개월째네. 예,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물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2년 동안에요. 29% 올라버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저임금만 따져서 29% 올란 것이지 주휴수당 이런 걸 또 따지면은 35%까지 올랐습니다. 2년 사, 그게 기업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또요. 무슨 뭐 노동 존중 그러는데 진짜 노동 존중이 아닙니다. 민노총 존중입니다. 민노총 존중. 진짜 노동 존중을 하면 그것도 나쁜 게 아닌데 민노총 행포 때문에요. 기업인들이요. 기업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민노총 행포 때문에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계속 지금 기업을 조지는 거예요. 재벌 개혁해야죠. 재벌들 좀 뭐 구속시킬 일도 있으면 있어야죠. 2년 반 넘도록요. 계속 지금 오라 가라 구속시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기업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서 경제가 딴 건 안 할 말로 뭐 국가 뭐 실제 걱정이지만 뭐 먹고 금방,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해요. 금방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알기는 알지만 금방 그 위해가 미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는 금방 미치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또 뭐 복지인가 뭔가를 하는데 복지는 해야 됩니다. 되지만 중구난방식 포퓰리즘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요. 이게 전부 다 실업 예산 그러면 실업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다 이 정부에 그다 밑바닥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이 쫙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정권이 말하자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특히 복지라는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매표 작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기표 원장님, 정치, 경제, 남북관계 다방면에서 높은 식견과 경륜 있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올해는 우리나라가 더 이상 나라고 구렁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현명한 선택이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그 국민 여러분, 제가 우리 고영신 박사님하고 말씀 나눈 그가 대체로 다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밝아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문재인 정권이 정말 나라를 거들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나라가 저는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다가 아까 뭐 여론조사상 다음 이번 4월 15일이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입니다. 총선입니다. 근데 그때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뭐 야당이 불리한 것처럼 나오지만 그러나 저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반드시 이분이 2020년 이 경자년에는 이 나라를 거들내는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정말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말하면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권이 저는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거저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말하면 열의에 찬 그 애국심이 발휘될 때만이 저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저 꼴보기 싫은 정치를 심판하고 저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희망찬 해가 될 수 있도록 또 될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 장기표도 정말 그런 일에 저 나름으로 열심히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고영신 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